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0명대를 이어가면서 병상 확보와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말이 확산세와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놓고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전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흘째 지금 10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 갖고 이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대거 감염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내일 같은 경우는 더 그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 동부구치소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분간 어쨌든 이런 그 확산 추세가 지금 더 늘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늘리고 있거든요. 대략 5,000명 정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확진자 수가 줄어들려면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 1.2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이제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증상 감염 아니겠습니까? 대략 4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진단을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전체 수감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무려 184명이나 집단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감염이 우려되는 관리 사각지대의 관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스키장 같은 데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야간 영업을 지금 금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홀덤컵이라고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 봐요. 여기는 이제 아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략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 워싱턴 의대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지금까지의 증가 추세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한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내년 3월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5000명 정도까지 하루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좀 이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문가들도 최소한 앞으로 한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는 갈 것으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이라도 3단계 진작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일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어쨌든 신중하게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좀 그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있었죠. 확진자가 이게 병상을 기다리다가 병상을 기다리다가 이제 또 숨지기도 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 대유행 이후로 가장 우려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현상이 만약 계속된다면 이게 의료 체계가 좀 붕괴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했었던 의료체제 붕괴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정부의 발표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최악인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최적의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는 행정명령을 아주 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국립병원이라든지 민간병원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행정명령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대기 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정부로서는 이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빠르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간 병원에서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제약을 어떻게 정부가 이제 보완해 주느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한 평택에 있는 한 민간 병원은 자기가 전체적으로 스스로 이 병원의 모든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민간 병원도 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1,000명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달리 얘기한다면은 이 지역 사회에 누적된 이 감염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정말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정세균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아주 정말 강도 높은 3단계 조치를 장기간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신속하게 취할 단계까지 결국 도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선제적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택 대기 중에 이제 숨지는 확진자들이 이제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너무 안일한 대응으로 방역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는 여야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방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이 공방을 하면 할수록 여당보다 야당이 불리해지고 그것이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뭐 안일한 대응이라는 얘기하기보다는 야당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정치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저는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민생과 관련된 법안 말고 다른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계기도 생기고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야당이 조금 길게 호흡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게 뭐 책임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 국민의당이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치니까 이 방역 실패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 병상 이 부족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고개를 이제 숙인 셈인데요. 예,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이제 병상 부족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 여당에서는 상당히 할 말이 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 국민들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 병상 부족 문제는 민간 병원도 강력하게 좀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참여시키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대략 한 300병상 정도가 마련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전국의 민간 병원들 하면 한 10,000병상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300병상으로는 좀 부족하고 최소한 전문가들 들어보면은 한 2,000병상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병상을 이렇게 한두 개 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택의 박예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전체를 통째로 내놓은 그런 이제 병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두 번째로 지적한 부분이 방역 실패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방역 실패로는 제가 볼 때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강력하게 뭐 3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좀 안일한 해법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국 3만 명 나오고 그런 것에 비교하면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1,000명으로 늘었지만은 그 부분은 방역 실패로 제가 볼 때는 몰아붙일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좀 필요하고 검증이 그리고 또 유효성 또 예산 문제도 필요하고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여야가 책임 공방을 할 때는 아니고 여야가 경쟁을 하도록 서로 누가 더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느냐라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싸움을 할 게 아니고 현실적인 좀 해법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여야가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은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호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치료제도 아직 확실하게 개발이 안 됐고 1월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백신 접종도 내년 한 2, 3월 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방역 당국의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는 대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좀 상당히 정쟁을 좀 자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백신 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이 백신을 충분한 물량을 우리가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달 중에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한 발 늦은 거 아니냐, 이 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뭐 이런 그 아쉬움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오고 그것이 오히려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기서 한 발짝 더 이상 나간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2, 3월에도 과연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 이 부분 속에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게 줬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11월 18일 날 송도 가서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한 얘기예요. 올해 말부터 항체와 혈장 치료제 시행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백신이 이렇게 늦어지면은 만약에 치료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연말에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안심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실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8일 날은 모더나와 관련돼서 12월에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모더나는 내년 1월에 또 계약을 추진하고 얀센과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화이자일릭, 그러니까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그것은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얘기를 했는지든 간에 그걸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국민이 불안하다면은 저는 청와대 내에서 백신 확보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접종할 것이냐는 것을 위한 저는 태스크포스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뭐 보건복지를 포함해서 질병관리본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청와대가 이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안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부 발표 내용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백신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이제 우리 사회가 과연 일상으로 뭐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뭐 경제가 다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 이제 직결된 문제니까요.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언제쯤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의 발표를. 자, 이런 가운데 이제 3단계를 좀 빨리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일부 목소리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이제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매출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것을 이제 발의를 했죠. 자, 이 법안을 놓고는 한편에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이 민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문제는요, 상당히 사회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에 크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적 보상책을 논의한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방법론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를 한 의원들이 한 5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동주 의원하고 또 영예인 기본소득당하고. 그런데 이제 이동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다 넘기는 그런 법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안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집합 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50% 맥시멈 부담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 책임을 다 임대인이 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유재산 침해, 그래서 이제 위헌 논란까지 시비가 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임대인들에게는 뭐 금융 지원 같은 걸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금으로 부담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75%, 그리고 호주에서도 뭐 상당 부분 지원해 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지금 재난지원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게 일단 가장 필요한 부분 같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어떤가. 그래서 이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뭐 자신의 뜻을 같이 모아서 좀 그 지혜로운 의견을 좀 도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하는 정책이다 이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이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 뭐 정치권에서도 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과도하게 사유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소화할 것이냐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권에서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는 야당보로 협조하라고 그러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 있어서의 제도적 자제라든지 상호 존중이라는 이런 규범 같은 경우, 좋은 규범들이 지켜지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야가 빠르게 타협을 해서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인 협치를 하면은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고 또 정치 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말 그러면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민생이 어렵고 국민이 코로나 때 어렵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맞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부분 속에서는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진짜 원포인트 회담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를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게 정치고 이게 협치지 않겠는가. 모든 걸 다 국회만 처리하러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전향적인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여야뿐만이 아니고 상황이 엄중하니까 국가 지도자의 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이제 최저치까지 갔다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40% 선을 회복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묘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긍정 평가 이후에 그 1위 이유가 이제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인데, 또 반대로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런 그 의견도 늘어났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코로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비교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자가 25만 명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659명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정부가 방역은 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병상 부족이라든지 또 3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 지지율이 지금 40%를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39에서 38까지 떨어졌다가 40%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 얘기는 그럼 뭐느냐? 결국 이제 왜 긍정 평가를 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보니까는 첫 번째가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 두 번째가 검찰 개혁을 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대응도 잘한 평가도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결국은 반등 40% 끌어올린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공수처
법 개정안을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의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도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해서 40% 반등한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40%의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은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굉장히 아주 심층적으로 봐야 돼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코로나를 잘했다라는 것이 29%가 나왔지만 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코로나 대응 잘하겠다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면 안 된다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한국갤럽이 5월 달에 방역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게 80%대였는데 지금 50% 떨어졌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게 발견이 됐어요. 보통 대통령 국정운영가 지도가 높아지면은 혹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3% 빠졌고 진보층에서 2% 빠졌고 40대에서 2%가 빠졌어요. 진보면서 집권층의 지지층에서는 빠졌는데 서울에서 4%가 올랐고 중도층에서 5%가 올랐어요. 이것은 야당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게 저는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걸 무슨 뭐 검찰 개혁을 잘했다, 무슨 코로나를 잘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그 중도층에서 왔다는 것은 야당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무조건 코로나가 잘했고 검찰 개혁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거는 그건 여당의 패착이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16일 날 우리가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이런 징계 문제가 전체적 여론 형성을 거치는 건 한 3일 내지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발표되는 YTN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추가로 떨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콘크리트 40%에다가 안주를 하면은 절대로 여당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흐름이 좀 미묘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좀 다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검찰 개혁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층이 결집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초에 이제 또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오니까요. 추이를 계속해서 더 지켜봐야 될 변하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윤석열 총장 정직 그리고 추미애 장관 사임 소식으로 참 뜨거운 한 주였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추미애 이 시각을 바라보는 양분된 시각이 있는 거죠. 예. 진보 진영 지지층과 또 보수 진영 지지층의 확연히 다른 시각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일단 진보 진영 핵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잘했다. 검찰 개혁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청원인 글을 보면은 가족의 뭐 위협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검찰 개혁에 소신껏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재신임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이 부적절하다라는 것도 지금 20만 명이 훨씬 넘었고 또 반대로 윤석열 총장을 강력하게 책임 물어야 된다라는 것도 또 20만이 훨씬 훌쩍 넘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진보와 보수가 지금 진영 대결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찰 개혁 문제만큼은 여야라 어떤 보수와 진보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시대적인 소명이다. 반드시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추 장관 사의 표명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 측에서도 사실상 뭐 수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죠. 그 법원 심사 네. 그 법원 신문이죠.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이 법원 이 신문이 있으면은 그날 이제 이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나올 수 있고 자, 뭐 아니면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직무배제와 관련돼서 서울행정법원이 조미연 판사가 실은 판결문을 보면은요. 예. 직무배제와 관련돼서는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중징계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제 반영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징계의 구성에 있어서의 적절성의 문제라든지 반론권이 얼마큼 좋냐라든지 아니면은 징계 사유가 충분한 나름대로 객관적인 실체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일부에서는 정지 2개월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기각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꼭 그런 각종에서 기간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2개월은 굉장히 뭐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정이 어쨌든 간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직무를 2달 동안 정지 상태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예. 여하튼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자꾸만 뭐 윤석열 총장 대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로 보는 거는 지극히 그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하튼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바로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대통령한테 뭐 대드는 거냐, 대통령에 대한 것에 대한 도저 이런 식으로 여당이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은 저는 방향은 아니라고 좀 보고요. 차분하게 22일 날 그 어떤 결정이 내릴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의 지금의 청와대에 있어서의 뭐 청원 이거는 이제 정치의 장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지층이 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뭐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법원에서의 이제 결정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 갖고 뭐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당한 탄력을 받겠죠. 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니까 예. 본인의 정당성을 상당히 획득한 그런 것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징계 결론 내려졌는데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된다면 본인의 명분이 상당히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2개월 동안 직무 정지가 되면 이제 공백 상황이 올 것이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명예퇴진하고 후임 법무장관이 오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년 1월쯤에 물러나면서 또 정기 인사를 하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식물총장으로 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도 상당히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변호인이 소송은 분명히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라고 말을 번복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말을 번복을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법상 분명히 국가공무원법상 피고는 장관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징계 청구권자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청권자도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의 대상자다라는 것은 이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복해서 소송까지 낸 그런 상황인데 추미애 법무장관 대 윤석열 총장의 이 프레임이라면 본인이 상당히 해볼 만한데 만약에 이 프레임을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으로 갈 경우에는 본인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싸움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전략적으로 노선을 수정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권에서 특히 이 부분을 정치적인 행위라고 상당히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4가지 혐의로 징계를 받았는데 정직 2개월 그 징계 혐의 중에 하나가 정치 직무 훼손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정치를 안 한다라고 단언하지 않고 정계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인해서 임기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중립성 의무를 상당히 훼손시켰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칫 문재인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하는 구도로 갈 경우에 본인이 앞으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정치적인 행보다라는 그런 해석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수정을 해서 이 싸움은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소송이다라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관련 일정들, 이를테면 공수처가 언제쯤 출범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사임에 따른 그 개각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등등 해서 내년 초에 또 검찰 인사도 좀 예상된다고 하고요. 이게 다 지금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맞물려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공수처 출범이 언제쯤 될 것인지, 후보는 어떻게 결정되고 과연 처장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을지 이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추천위원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열을 이제 미뤄졌죠. 네. 미뤄졌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좀 중재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중재를 한 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열흘간의 기간을 두는 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무슨 추미애 장관이 중재를 했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네. 정말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소송이 걸릴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는 밀어붙인 쪽이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공수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처장이 2명이 선임이 되고 대통령이 굉장히 나름대로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따진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대통령은 새벽 벽두에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아니 새벽 벽두에 출범하나 1월 달에 공수처가 출범하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들, 또는 공수처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새로운 헌법 기관에도 없지만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는 이러한 기관들이 출범할 때는 법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은 아마도 공수처장에 관련된 청문회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1월 달 정도 말에 돼야지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사임을 얘기한 추미애 장관이 과연 1월 초에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지적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또다시 제5차 인사를 통해서 많은 검찰 내에서의 또 잡음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것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식적이고도 정도의 정치를 하는, 정도의 절차를 가는 것이 오히려도 여당이 굉장히 깊이 인식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제 이 추천위원회가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네. 중요하니까요. 여러 가지 세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와는 관계없이 충분히 오늘 28일 날 다시 열어서 확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제 1월로 이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